네, 안녕하세요. 멘탈 전부다의 철영입니다. 네, 9월이 드디어 마지막 주에 들어섰습니다. 최악의 달이라는 말에 걸맞게 미국 증시가 3주 연속 하락하면서 시장의 흐름이 별로 좋지 못합니다. 암호화폐 시장은 비트코인이 견고한 모습을 보이면서 9월 들어 증시보다는 양호하지만 전반적으로는 보합에 가까운 상황인데요. 9월 이후 주요 자산들의 가격을 살펴보면 S&P가 3.8% 하락, 테슬라가 4.4% 하락, 나스닥이 5.5% 하락, 애플이 6.4% 하락, 엔비디아가 14.4% 하락, 그리고 비트코인은 1.3% 상승했습니다. 증시가 특히 많이 하락했고 그 중에서도 8월까지 상승폭이 컸던 종목들이 유난히 더 많이 하락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9월의 과거 역사와 비교해보면 S&P의 경우 9월이 비록 최악의 달이긴 하지만 평균 하락률과 비교하여 훨씬 더 많이 하락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반면 비트코인은 최악의 달인 9월에 오히려 잘 버티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역사적 평균보다 훨씬 나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이것은 비트코인 가격이 올해 3월부터 거의 반년간 횡보를 했던 게 가장 큰 원인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상대적으로 매도세가 적은 원인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팔 사람은 이미 다 팔았다는 얘기가 되겠죠. 또한 현재 가격이 주요 지지선 바로 위에 위치하고 있는 것도 하방 경직성을 더하고 있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만약 역사적인 평균을 조금이라도 따라가게 된다면 증시는 남은 기간 동안 어느 정도 반등에 성공하여서 낙폭을 줄이는 결과가 나와야 합니다. 하지만 그러기 위해서 조금 도움이 필요한데요. 현재 유가와 채권 수익률이 계속 오르면서 위험자산 시장에 강한 하방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우선 유가의 경우 최근 달러 강세로 인해서 상승폭이 어느 정도 제한되고는 있는데요. 원유는 달러에 의해 가격이 매겨지기 때문에 달러 가치가 오르면 원유 가격에 대해선 하방 압력으로 작용을 하게 되죠. 하지만 아직까지 유가를 크게 끌어올렸던 여러 요건들이 많이 바뀐 점은 없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의 가능성은 여전히 있는 상황입니다. 채권 수익률은 전반적으로 크게 오르는 와중에 단기 채권과 장기 채권 간에 서로 이격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단기 채권의 경우는 최근 급등세가 조금은 수그러든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단기 채권은 금리에 민감하기 때문에 이것은 당장의 금리 전망치가 크게 상승하지는 않았다는 의미가 됩니다. 연말까지 금리 동결을 주장하는 의견이 60%를 넘었는데요. 지난주 FOMC가 끝난 직후에는 금리 동결과 금리 인상의 확률이 거의 5대5였죠. 그런데 이게 다시 금리 동결 쪽으로 기울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2024년 금리 인하 시점도 7월을 넘어서 9월까지 점치던 상황에서 지금은 다시 6월에서 7월경으로 조금 앞당겨진 모습입니다. 전반적으로 금리 전망이 하락한 건데요. 아무래도 지난주는 당장 파월이 매파적으로 발언한 여파가 남아있다 보니 시장이 조금 더 비관적으로 생각했었는데 시간이 흐르고 제정신을 차리면서 FOMC가 남긴 영향력에서 벗어나 상황을 더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장기 채권 수익률은 여전히 계속 오름세입니다. 단기적인 금리 전망은 안 올랐죠. 그래서 단기 채권 수익률은 오름세가 꺾였죠. 그런데 왜 장기 채권 수익률은 계속 오를까요? 네, 중장기적인 금리 전망의 상승을 의미합니다. 당장의 금리는 지금 정도가 한계이지만 고물가가 고착화되면서 중장기적인 금리, 이른바 중립금리가 상향될 것을 예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FOMC가 끝난 직후에도 나타났던 현상이죠. 연준 의원들의 중립금리에 대한 평가를 보면 기본적으로는 여전히 평균 수준인 2.5%를 지지하고 있지만 3% 이상의 고금리를 지지하는 의원의 수가 6월에 3명에서 현재는 5명으로 크게 늘어났습니다. 또한 중립금리가 높아진 것이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 파월은 현재와 같은 고금리 상황에서도 미국 경제가 견고한 것은 중립금리가 올라갔기 때문일 수도 있다 라는 애매한 답변으로 여지를 남겼습니다. 다만 중립금리가 왜 올라가는지에 대해서는 나도 잘 모르겠다 라면서 유체이탈 화법을 섞어 책임 소지는 피해갔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디까지나 경기 침체나 은행 위기가 터지기 직전까지만 유효한 전망일 뿐입니다. 실업률은 항상 예고도 없이 오를 때는 순식간에 급등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것은 과거의 모든 패턴에서 그랬죠.
따라서 지금도 언제든 예상을 뛰어넘어 급격하게 다시 증가할 수가 있고요. 불과 몇 달만 지나면 다시 경기 침체 올지 모른다, 금리 빨리 내려야 한다와 같은 말이 나올 수 있습니다. 정확히 2년 전과 반대되는 현상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이죠. 이때도 말을 손바닥 뒤집듯이 바꾸는데 딱 3개월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은행 위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고금리로 인해 은행 예금과 고금리 채권 펀드의 이자율이 급격하게 벌어지면서 중소은행들에서 머니마켓 펀드로 돈이 급격하게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3월에 연쇄 파산이 일어났던 이유도 바로 은행 예금이 밖으로 다 빠져나가면서였죠. 그런데 고금리가 계속 유지되면 이 상황은 당연히 호전되기는커녕 오히려 악화됩니다. 그러니까 언제든 중소은행들의 연쇄 파산이 다시 일어날 수 있고요. 그 경우 금리 전망치가 빠르게 내려갈 수 있습니다. 지난 3월에도 은행들이 파산했을 때 단 며칠 만에 금리 전망치가 마이너스 1% 넘게 하락했었습니다. 단 수일 만에 말입니다. 따라서 현재의 상황만 보면서 미래를 확정적으로 얘기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 미래란 것은 아주 먼 미래를 얘기하는 것도 아니라 불과 1, 2년 후의 미래를 말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연준 의원들의 당장 내년도 금리 전망치를 보시면 지난 6월에는 특정 지역에 예상치가 집중되어 있었던 것을 볼 수 있는 반면 지금은 이 예상치가 아주 고르게 분산되어 있습니다. 보통 예상치라고 하는 것은 시한이 가까워질수록 더 좁혀지는 게 정상이죠. 근데 6월보다 9월이 내년에 훨씬 가까움에도 불구하고 예측치는 오히려 더 분산이 된 것입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그만큼 연준 의원들조차도 한 치 앞도 모르고 있다는 증명인 것입니다. 아무튼 상황이 이렇게 뒤숭숭하다 보니 이제 다음 경제 지표가 대단히 중요해지고 있는데요. 9월이 끝나는 마지막 이틀간 초주요 경제 지표 2개가 연달아 발표됩니다. 28일에는 미국의 2분기 GDP 확정치가 발표됩니다. 지난 2차 추정치가 1분기의 2.0%와 비슷한 2.1%였는데 시장은 이번에 2.2%로 미국의 2분기 성장이 1분기보다 소폭이지만 더 상승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만큼 미국 경기가 나쁘지 않다는 얘기인데 이게 너무 나쁘면 침체 우려가 커지고 또 너무 높으면 고물가 우려가 커지기 때문에 그냥 딱 1분기와 비슷한 2% 초반대로 나와주는 게 베스트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9월의 마지막 날에는 대망의 개인소비지출 물가지수, 바로 PCE 물가가 발표되는데요. 전체 물가는 CPI와 마찬가지로 유가 상승으로 인해 이번 달에도 더 오르겠지만 연준이 중요하게 보는 것은 이게 아니라 근원 물가입니다. 여러 물가 지수 중에서도 근원 PCE가 바로 연준이 목표 인플레이션 2%의 기준으로 삼는 물가입니다. 그런데 근원 PCE 경우 지난달에 4.2%에서 이번 달에 3.9%로 의미 있게 떨어질 것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잘 보시면 3월부터 5월까지는 근원 물가가 거의 변함이 없다가 6월에 큰 폭 하락했지만 7월에 다시 반등했다가 이번 8월에 또 의미 있게 하락할 것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 달에 4% 밑으로까지 물가가 떨어지게 되면 이제 누가 봐도 근원 물가 역시 하락 추세인 게 눈에 보이죠. 그것은 근원 물가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주거비의 누적치가 신규 임대료의 지속적인 하락으로 인해 앞으로 완연한 하락 추세로 접어들 것이 기대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근원 물가가 목표치인 2%를 향해 완만하게 하락하게 된다면 연준이 굳이 금리를 더 올릴 필요는 없어지는 것이죠. 만약 이번 PCE 물가가 시장의 예측대로 의미 있게 하락한 것이 확인이 된다면 분명 10월부터는 분위기가 완전히 바뀔 수 있습니다. 증시의 경우 10월이 되면 기업들의 실적 시즌이 시작됩니다. 미국 주식들의 순이익 성장률은 작년에 마이너스 전환되었다가 올해 1분기에 5%로 상승 전환에 성공, 그리고 2분기에는 무려 플러스 14%를 기록하면서 확실하게 상승 반전되었습니다. 그리고 주요 기업들의 실적 전망도 그리 나쁘지 않은 편입니다. 그렇다면 이번 실적 시즌 역시 추세적으로는 결과가 좋을 확률이 높겠죠. 낮아지는 근원 물가의 탄력을 받은 시장이 10월 실적 시즌을 확인하면서 자신감을 회복하고 연말을 향해 다시 랠리를 펼치게 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실제로 미국 투자은행들도 증시에 대한 전망치를 높이고 있는데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연말 S&P 예상 지수를 기존 4,300에서 4,600으로 올렸고요. 오펜하이머의 경우는 4,400에서 무려 4,900으로
소시에테 제네랄도 4,300에서 4,750으로 올렸습니다. 현재 S&P 지수가 4,300대 초반이라는 것을 생각한다면 연말까지 상당히 강력한 랠리를 예상하고 있는 것이죠. 암호화폐와 비트코인의 경우는 실적 시즌과는 상관이 없고 유동성과 금리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죠. 따라서 시중금리와 다름없는 10년물 채권금리가 급등한 것이 상당한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채권금리의 급등에도 불구하고 최근 가격이 25,000달러 위를 강하게 버텨주면서 9월을 마무리하려는 모습은 대단히 긍정적인데요. 채권 수익률이 이렇게 무섭게 오르는데도 생각보다 가격은 별로 떨어지지 않고 있다는 자체가 가격의 굉장한 하방 경직성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가장 걱정했던 것은 9월이 가기 전에 25,000달러의 주요 지지선이 붕괴될 경우였죠. 이때는 횡보나 약세가 장기화될 가능성도 있었는데요. 그런데 현재 상황만 놓고 본다면 9월이 얼마 남지 않은 이 시점에서 25,000달러 위에서 마무리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채권 수익률의 급등과 최악의 달이라는 9월의 극악의 환경에서도 주요 지지선을 버텨낸 것입니다. 그렇다면 비트코인의 역대 최고의 달인 10월이 오면은 상황이 완전히 바뀔 수가 있습니다. 10월은 안 그래도 비트코인 투자자들 사이에서 업토버로 불리고 있죠. 근원 물가의 완만한 하락이 이어지고 연준은 더 이상 금리를 올리지 않고 점차 내년 반감기 조금 이후에 찾아올 금리 인하, 그리고 비트코인 시장의 게임 체인저인 현물 ETF에 대한 기대감이 연말을 향해 갈수록 강해진다면 비트코인과 암호화폐 시장 역시 금미래에 찾아올 슈퍼사이클을 향한 강력한 랠리가 시작될 수 있겠습니다. 물론 단기적 가격 예측은 어디까지나 추측에 불과한 것이지만 어쨌든 현재 시장은 최악의 시기를 거의 지나가고 있는 것만은 분명해 보입니다. 원래 동트기 전이 가장 어두운 법이죠. 그리고 지금까지 시장의 역사는 9월이 거의 끝나가는 지금이 바로 그 동트기 전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시장은 사람들이 가장 힘들어할 때가 언제나 바닥이었습니다. 모두가 포기하고 욕할 때 그때부터 오르기 시작하죠. 한국은 곧 추석 연휴에 들어갑니다. 연휴가 다가오는 게 즐거운 것이지 연휴가 지나가는 게 즐거운 것은 아니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안 좋은 날이 지나가고 있다는 얘기는 이제부터는 좋은 날이 더 많이 올 것이란 얘기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 순간을 눈앞에 둔 지금이야말로 더 즐겁고 설레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이처럼 관점을 살짝만 바꾸면 많은 것이 달라집니다. 오늘부터는 당장의 힘든 날이 아니라 곧 다가올 즐거운 날들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하루를 보내보시는 건 어떨까요?